안녕하세요. 2023년 글로벌 농식품 시장 트렌드 및 전망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 사회를 맡은 트레이드 파트너스 최정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웨비나는 농식품 수출 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분석하여 우리 식품 수출 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3일간 진행된 이번 웨비나 마지막 일정입니다.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주요 이슈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진원정 교수님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진원정입니다. 오늘은 주요 수출국 식품 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하는 분 입장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 있는데, 그 비관세 장벽 중에 식품 첨가물 그리고 유해물질의 허용 기준 등을 조사해서 홈페이지, 농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출업체들이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21개국의 가공식품 품목별 식품 첨가물 관련 법규를 저희가 번역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21개국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위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요 화면에 보시면 현재 이 5가지 종류의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부 사업은 매월 각 국가별로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의 규정이 혹시 변하지는 않았는지, 만일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해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에다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21개국의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유해물질 규정 원문하고 번역한 것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해마다 한두 개씩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나라들의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유해물질 규정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 나라의 식품 유형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유형하고 매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라면을 생산하는 분께서 라면을 수출하고자 할 때 그 나라의 어떠한 품목에 해당되는 규정을 봐야 되는지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식품하고 상대국의 식품을 서로 매칭해 놓은, 그게 매칭 일람표입니다. 이거를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규정 해설집이라는 거는 이 규정을, 그리고 매칭 일람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볼 때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출처, 그 다음에 볼 때 용어, 좀 어려운 용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용어에 관해서 제공하는 게 규정 해설집 제공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세부 사업 중에 하나가 문의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현재는 현재 과제를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하고 또 공동 참여 기관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에 관해서만 저희가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큰 틀에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기 때문에 각 세부 사업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사업이 해당 수출국이 어떤 국가는 그 해에 규정이 변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요. 어떤 국가는 변하는 국가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거를 다 변화시키지는 않고요. 그 중에 일부를 보통 바꿉니다. 특정 물질 혹은 특정 식품에 대해서 규정을 바꾸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추적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여기 식품 첨가물 개정 현황을 보시면 EU에서 제일 많이 지금 개정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 쪽은 타이완에서 가장 많이 지금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재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원문을 확보하고 재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식품의 매칭을 바탕으로 재개정 사항이 그 나라의 어떤 식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에는 어느 식품에 해당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현재 올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AT 카티라는 그 홈페이지에 이거를 올려놓은 사이트에 국가별 요약표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상위 52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거를 좀 요약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시사점이라든가 어떤 게 바뀌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요약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수출 품목, 즉 50위 안에 들어가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국가별 요약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 개정사항 원문을 확인하고요. 이게 가공식품 수출 품목 50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기준규격 제공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원문하고 번역본을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기 쉽게 그게 개정사항 그리고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참고사항을 같이 엮어서 한 3페이지에서 많게는 뭐 5페이지, 7페이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별 변동사항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로는 유해물질이 좀 더 많이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월별 재개정사항, 변동사항을 오른쪽 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요. 저희가 올해 국가별로 일부 재개정사항이 일어난 것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동향이 두 가지 시사점이 좀 추출이 됐는데요. 첫 번째가 현대사회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서 죽석식품 그리고 특수영양식품의 기준 규격 변경이 두드러진다는 게 첫 번째 동향이고요. 두 번째 동향은요. 해당 식품용을 수출할 때 먼저 그 나라의 기준 규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두 번째 동향인데요. 이거는 미리 알고 계시긴 하지만 또 수출을 하다 보면 이미 만들어진 식품을 수출하다 보면 먼저 수출 절차를 밟고 나서 기준 규격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기준 규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기준 규격에 해당되는 라벨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통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규격을 먼저 확인하는 게 두 번째 동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두 번째 사업 중에 사업이 각 국가의 규정 원문하고 번역본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 규정 원문이 대부분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국가는 300, 또 어떤 국가는 500페이지 정도 규정 원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살리고요. 또 거기에 페이지를 그대로 매칭해서 저희가 번역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PDF 책자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EU의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 원문입니다. 이게 식품 첨가물 규정 원문이고요. 이거는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PDF로 AT 카티 홈페이지에 제공이 될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매칭 일람표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특정 식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이 식품이 해당 국가의 어느 식품하고 매칭될 수 있느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느 식품에 해당되는 규정 기준치를 봐야 되느냐 이게 궁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매칭 일람표를 이용하시라고 이것도 21개국에 대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나라의 식품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목록화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한 다음에 매칭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업이 전반적으로 해설집을 발간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좀 볼 수 있어도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규정 원문 번역본을 보고 또 매칭 일람표를 보고 또 그 매월 업데이트되는
재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 해설집이라는 걸 만들어서 규정 원문을 볼 때 어떤 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혹은 규정이라든가 법례라든가 그 나라,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식품 유형을 책에도 좀 다시 담고 해서 해설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부 사업으로 저희가 규정 관련 문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카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빨간색 안에 이러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티 식품 첨가물 및 유해물질 검색 관련 문의처 해가지고 여기 책임 연구기관인 중앙대 연구팀하고 그 다음에 공동기관인 한국국제생명과학회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연락처로 관련 문의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가급적 이용하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질문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 EU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문의 유형은 식품 첨가물 9건, 유해물질 4건, 규정 3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물질의 사용 기준인데요. 그리고 검색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이 검색 방법을 아마 위에서 이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아마 검색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카티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통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통관에서 다시 왼쪽에 이러한 몇 가지의 단추들이 생성되는데, 이 세 번째 단추에 식품 첨가물 슬러시 유해물질이라는 그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세부 단추가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규정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는 규정을 책자들이죠. PDF 책자들을 담았고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이게 뜹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게 뜨고요. 여기서 각 국가의 규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물을 클릭하고요. 미국을 클릭한 다음에 치즈류를 클릭해서 검색을 누르면 그 해당되는 치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카린의 물질명을 클릭하면 이 사카린이 다른 식품, 다른 국가의 다른 식품에도 사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사용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러한 내용도 상세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제시된 결과를 엑셀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엑셀 다운로드라는 이 단추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검색된 물질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차분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로 가면 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사용 기준에 대한 용어 설명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통관에서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DB 바로 아래가 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으로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 규정 원문 번역본, 규정 해설집, 사용 기준 개정사항 등이 지금 PDF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으로 해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 화면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혹은 다음에서 AT카티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면 카티 농식품 수출 정보라는 요 홈페이지 URL 제목이 뜹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에 큰 제목의 뉴스 품목 국가 통관 자료 통계가 있는데, 이 중에 통관으로 가셔서요. 통관에서 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그리고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DB를 클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갑니다. 맨 위에는 검색 관련 문의할 때 어디에 문의해야 되는 게 뜨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각각의 국가와
식품 유형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 첨가물을 클릭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클릭하시고 당류 중에서 올리고당을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이 아래 해당되는 식품 첨가물이 뜨고요. 또 사용 기준이 뜹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어떤 식품 유형에 따라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 가능한 식품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뜨기 때문에 본인이 엑셀을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천천히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결과내 검색해 가지고 여기서 본인이 C로 시작되는 첨가물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를 검색을 하면 C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에 C가 들어가는 그런 첨가물들이 뜨고요. 혹은 첨가물 이름을 좀 알고 있으면 그 첨가물 이름을 치고 검색을 하면 해당 첨가물이 뜹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리고당에 어떠한 식품 첨가물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색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카린이 뜨는데 이 사카린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다른 식품에도 이렇게 사용 기준이 있다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미국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자주 나오는 그리고 중요한 용어들을 제시하고 그 설명을 달았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른 나라를 하고 싶다 혹은 미국의 올리고당 말고 포도당하고 과당까지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든 식품 첨가물하고 기준이 뜨고요. 다른 나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초기화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해 물질에 이번에는 중국의 식용유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물질하고요. 잔류 허용 기준. 유해 물질은 사용 기준이 아니라 아무래도 잔류 허용 기준이겠죠. 이런 기준들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식품 첨가물 및 유해 물질 규정 보기를 클릭하면 규정 원문 번역본하고요. 규정 해설집, 사용 기준, 개정사항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란색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예 처음에 AT 카티에서요. 통관, 식품첨가물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유해물질 규정을 클릭해서 들어가도 역시 같은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규정 원문 및 번역본만 보고 싶다 하면 이거를 클릭해서 검색을 하면 원문하고 번역본만 뜨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밑에 규정 원문 번역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떤 특정 국가의 규정 해설집을 보고 싶다면 규정 해설집을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각 국가의 규정 해설집이 있고요. 이북으로 보든가 혹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준 개정 사항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사용기준 재개정 사항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 27일에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 사항이 있다면 이거를 클릭하면 일부 개정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요약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까지 AT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걸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관련 책자, 그 PDF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웨비나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EU 농식품 시장 분석과 2023년 전망에 대해서 트레이드 파트너스 조가영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드 파트너스 조가영입니다. 먼저 웨비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은 기후위기에서 촉발된 정책과 규제가 강화되지만 기준 충족이 되면 향후 우리나라 식품 수출의 주요 시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식품 시장의 통계, 정책,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을 활용해 2022년 유럽의 식품 시장을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2023년 시장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유럽 식품 시장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1조 22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품 시장을 이루고 있는 13개 세부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육류입니다. 육류의 시장 규모는 약 2,918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류의 경우 2021년 9월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2021-2031 EU 농업 전망, 육류 및 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 행동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생산량은 2031년까지 2021년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양고기, 가금류 생산량이 매년 약 2%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스낵류로 전체 시장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낙농품이 잇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식품군은 펫푸드로 전년 대비 9.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료, 그레인프리 및 유기농 사료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스낵류와 편의식품은 전년 대비 각각 7.4%, 7.3%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유럽의 오프라인 시장 분석입니다. 유럽의 오프라인 식품 시장 규모는 전체 식품 시장에서 수산물, 애완동물 식품 시장,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를 제하여 산출한 값으로 2021년 약 1조 1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오프라인 식품 시장은 202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전체 식품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장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전체 식품 시장의 8%를 차지하며 배달식품 시장과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의 규모를 합산해 산출하였습니다. 2022년 유럽의 배달식품과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프라인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유럽의 배달식품 시장은 약 53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유럽의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은 약 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올 한 해 동안 유럽의 식품 시장에서 이슈,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며 이국적인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산 큰 느타리 버섯의 경우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한 기존 홍차 중심의 차 문화에서 벗어나 우롱차, 과일차 등 보다 다양한 차를 소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증가하며 환경과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식물성 대체육, 식물성 대체우유가 2022년에 본격적으로 부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국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인데요. 2022년 영국의 식품 시장은 약 1,511억 달러로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온 오프라인 시장 현황입니다. 영국의 온라인 시장 현황은 약 528억 달러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약 883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63%를 차지합니다. 두 시장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온라인 시장의 증가세가 오프라인 시장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시장 현황입니다. 2022년 독일의 식품 시장은 2,263억 4천만 달러로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오프라인 식품 시장은 전체 식품 시장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의 경우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비해 전체 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 개정되거나 발표, 시행을 예고한 주요 식품 정책입니다.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의 강화된 항생제 기준 적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럽은 2022년 주로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 개정해 왔습니다. 2022년 1월 유럽연합은 한국산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의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산 라면과 식물성 식품 보조제를 유럽으로 수입할 경우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식물성 성분을 함유한 보충제의 경우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관련 일시 검역 강화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품 안정성 강화 외에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식품 정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영국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그 대상이며 플라스틱 포장재 1톤당 200파운드의 세금을 플라스틱 포장재의 제조, 수입업체와 플라스틱 포장재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산 식품의 유럽 수출액은 약 6억 4,188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라면, 조미김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조미김의 경우 2021년에 약 4,437만 달러가 수출되며 2020년 대비 55.2%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에도 식품 수출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 소비자가 에스닉 푸드와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한류 콘텐츠가 유럽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한국산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10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대영국 수출액은 약 7,198만 달러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이후 대영국 한국산 식품 수출액은 약간의 증감은 있어 왔으나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영국 역시 라면과 조미김이 각각 수출액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로 5년간 대독일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10월 기준 한국산 식품의 대독일 수출 규모는 약 7,980만 달러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역시 라면과 조미김이 각각 수출액 규모 1, 2위를 차지했으며 간장이 약 134만 달러가 수출되며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증가하며 소스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 더불어 감칠맛을 내는 요리법이 독일에서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감칠맛을 낼 수 있다고 알려진 간장의 수요가 더욱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3년 식품시장 전망입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유럽은 2023년 유럽의 식품시장은 약 1조 2,651억 달러 규모로 2022년 대비 7.7%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육류로 2022년 대비 6.0% 성장한 2,79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됩니다. 품목별 시장 규모 2, 3위를 차지한 스낵류 및 낙농품 시장은 각각 2022년 대비 4.3%, 4.1% 증가한 1,808억 달러, 1,78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로 2022년 대비 28.5%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밀가루 중심의 시장에서 글루텐프리, 락토프리 식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며 대체 밀가루를 활용하거나 비건, 베이커리 제품과 같은 식품이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류와 수산물은 각각 2022년 대비 16.9%,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온 오프라인 식품시장 전망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 모두 2022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시장은 약 1조 706억 달러로 온라인 시장은 약 94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식품 시장에서 오프라인 시장은 93%를 차지하고 온라인 시장은 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유럽의 식품시장 전망 첫 번째는 식물 기반 식품의 다각화입니다. 2022년에 큰 성장을 기록한 식물 기반 식품 시장은 2023년에도 성장해 식물성 수산물, 달걀 등 제품군이 다양해지며 식물 기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푸드테크의 부상입니다. 보호무역, 이상기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식량안보 위협과 인플레이션 등이 야기한 식품 고물가 현상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에서 푸드테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품을 소비할 때 맛과 가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식품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식품임을 인증한 제품의 경쟁력이 유럽 식품 시장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망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 지속 가능 여부가 유럽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새로운 소비 기준으로 떠오르며 식물성 육류, 식물성 유제품 중심이었던 기존의 식물성 식품 시장에 식물성 수산물, 달걀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유럽의 식물성 수산물과 달걀 제품의 시장 규모 전망치인데요. 식물성 수산물의 경우 2021년 318만 달러에서 2027년에는 1,544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식물성 달걀 제품의 경우 2021년 기준 390만 달러 규모에서 2028년 약 1억 9,909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유럽에는 식물성 수산물과 달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식물 기반 식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높아진 식품 가격, 이상기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식량 안보 위협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 식품 시장에는 푸드테크가 부상했고 이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유럽 푸드테크 부문별 투자액 추이를 보시면 2021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식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배달식품 외에도 식품 서비스, 에그테크, 식품과학도 투자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또한 유럽의 우세 및 열세 푸드테크 부문 표를 보시면 아래 푸드테크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식당, 식당 배달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유럽이 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증대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품을 소비하려는 욕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인증을 취득한 식품의 경쟁력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EU 유기농 인증, 무탄소 인증, 공정무역 인증 등이 있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비콥 인증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임을 인증하는 것인데 해당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자신의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사회적,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의 제품임을 알립니다. 무탄소 인증의 경우 식품 탄소 발자국의 중요성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며 생산,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호해 무탄소 인증을 취득한 식품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이신 트레이드 파트너스 조가영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3일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해외 시장 진출에 이번 웨비나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2023년 글로벌 농식품 시장 트렌드 및 전망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